자, 저번에 GNXF4 프린트 준 거 저번 주에 줬죠. 저번 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XF의 전사는 배웠고 GNXF4의 전사에서 일단 GNXF4가 종합해서 세 가지 있잖아요. 그치? 요 세 가지가 각각 뭘 전사하는지 외우세요. 알겠죠? 특히 여기 rRNA가 진핵 생물이 네 가지가 있거든. 이거 어차피 번역하고 연결되잖아. 이때 너 여기 봐봐. 28S하고 18S하고 5.8S하고 OS 중에 요 중에서 40S rRNA를 구성하는 40S rRNA를 구성하는 게 뭐야? 40S 복합체를 구성하는 게 그게 18S야. 18S.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봐봐.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보통 여기 들어가는 게 1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야. 10으로 시작하는 애들. 이게 원핵 생물이면 여기가 뭐가 돼? 16S rRNA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진핵 생물이면 여기가 18S rRNA가 되거든. 이때 원핵 인체가. 그래서 밑에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애들은 10단위야. 10단위. 공통점이 10단위. 그래서 여기가 진핵 세포는 18S rRNA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 이때. 그러니까 요 놈이 뭐냐면은 요게 40S를 구성하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요 놈의 세 개 있잖아요. 5.8S하고 여기는 5S 있잖아요. 요렇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60S RNA, 이게 60S RNA.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번역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뭐가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뭐가 중합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때. 그래서 너희들 여기가 원핵이면은 이쪽이 16S rRNA가 되잖아. 그래서 16S rRNA가 샤인 달과노 소열하고 상고적 소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자, 일단은 요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요 아마나틴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것도 RNA 중합효소 2를 억제한다는 것도 외우시고 이게. 그 다음에 전사인자가 좀 많이 하잖아, 그치? 요때 우리 전사인자의 결합 순서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줄 때 한번 얘기했었지, 그죠? 여기서 이제 전사인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전사인자가, 좀 이따가 뒤에서 나오도록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하자. 우리가 보통, 너 봐봐. 그 전사를 할 때 원핵 생물은 RNA 중합효소와 프로모터 사이의 친화력이 강해, 약해? 강하지. 그래서 주로 이제 나중에 전사를 조절할 때 쓰는 애들이 억제 단백질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진핵 생물은 RNA 중합효소와 프로모터 사이의 친화력이 되게 약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 전사인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결국 전사를 도와주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핵 생물은 시그마 팩터 하나밖에 없지만 진핵 생물은 수많은 전사인자를 이용해서 전사가 유지가 되게 돼 있거든, 이때. 그 다음 여기 보면 너희들 알지만 맨 처음에 염색질 응축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히스톤의 변형, 그 다음에 DNA 메틸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히스톤의 변형이나 DNA 메틸화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다루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번역에 우리가 조절할 때, 발현의 조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지, 그죠? 근데 여기 이번엔 진핵 생물의 발현 조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사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히스톤의 변형에서 중요한 건 히스톤의 아세틸화죠. 전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염색질의 응축이 풀어져야 되잖아. 그때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염색질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고, 반대로 DNA 메틸화는 오히려 응축을 더 쪼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NA 메틸화와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서로 반대 효과가 돼. 일단은 이렇게 전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색질의 응축이 먼저 조절이 돼야 된다는 게 잠깐 언급이 돼 있다, 앞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전사 조절에 가면 조금 더 나중에 다음 시험 범위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 있대. 그 다음에 전사인자들이 작용하는데, 여기서 전사인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GF라고 하는 제네럴 TF, 그러니까 기본 전사인자라 하기도 하고 일반 전사인자라 부르기도 하고 보편 전사인자라 부르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 너희들 지금 여기 필기된 걸 보면 기본 전사인자 또는 일반 전사인자라고 돼 있거든.
요렇게 우리가 일단은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이렇게 해석하시고 기본 전사인자, 즉 일반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핵심 프로모터가 되죠. 그죠? 핵심 프로모터. 말하잖아. 핵심 프로모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 그치? 그 핵심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애들이 기본 전사인자. 그러니까 기본 전사인자를 일단 전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사인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다른 보조 단백질에 너희들 그 전사 활성자 단백질 또는 활성 전사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활성 전사인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얘가 특수 전사인자야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필기할 때 기본 전사인자와 특수 전사인자, 이 특수 전사인자가 얘야 얘. 활성 전사인자가 특수 전사인자가 된다고 얘가.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결합하는 부위가 어디였어? 얘들아 여기 요 저기라는 특수 전사인자, 즉 활성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곳이 어디야? 그렇지. 원거리 조절 요소. 원거리 조절 부위라고 하죠 요즘에. 원거리 조절 부위라고 인핸서, 사일렌서. 근데 이렇게 활성자니까 이거는 주로 인핸서에 결합하는 부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전사인자라고 보면 돼 있대. 이걸 번역할 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다른데 항상 학교 선생님이 번역한 대로 봤어요. 이거 활성 전사인자로 주로 많이 번역하기 때문에 밑에 내가 몇 가지 써놨으니까 밑에 내가 써놓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위의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내가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RNA 합성 과정에서 맨 처음에 여기 핵심 프로모터가 나와 있죠, 그죠? 핵심 프로모터가 여기 보면 BRE 여기가 어디가 결합해? TF2B 그죠? 전사인자 TF2B가 주로 결합하는 것이 여기 있는 BRE. 그 다음 여기는 타타박스가 주로 TF2D 그죠? 요놈이 결합하는 것이 주로 타타박스.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업스트림 쪽에도 있고 밑에 보면 다운스트림 쪽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그래서 이런 핵심 프로모터에는 주로 일반 전사인자들이 주로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있대. 그 다음에 네 가지 외우셔 알겠어. 이거 혹시 DRE, 타타박스, INR, DPE 이런 것들이 주로 기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프로모터의 부위가 됩니다. 이때 혹시 뭐 DRE의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도 외우라 그랬어? 그런 거는 뭐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았겠지, 그죠? 타타박스형 뭐 TATA니까 이름 그대로 하는데요. 나머지는 아마 그 일반적으로 그 공통 염기 서열을 아마 외우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외우면 너무 외울 게 많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전사 해시 복합체가 형성이 될 때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TF2D잖아, 그지? 맨 처음에 TF2D가 여기에 이제 9개의 복합체가 형성이 된 게 T인데 여기가 이제 TBP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왔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타타박스 바인드 프로테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리가 TF2D에 구성하는 하나의 소단위체일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소단위체인 TBP가 여기 있는 타타박스를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D가 결합함으로써 나머지 전사인자들을 정확하게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A하고 B가 나오잖아요. 그죠? A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결합을 하거든. 이때 순서대로 하면 내가 여기서 D가 독이라고 했잖아. 개가 사과를 먹고 곰을 가지고 놀다가 더우니까 F, 캔 TF2F가 오지, 그지? 근데 얘가 누굴 데리고 와? 얘가 폴리머레이스 2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TF2F가 폴리머레이스를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E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E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H를 가지고 오잖아. 이 H가 되게 중요하거든.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엘리펀트를 보고 놀라서 헬리콥터를 타고 달아났다. 그래서 여기 H의 역할 두 가지가 예전에도 기출이 많이 됐어, 너희들. 그래서 H 역할이 첫 번째가 헬리케이스죠. 헬리케이스 활성이 있어서 전사할 때 DNA 두 가닥의 염기간의 상부적 결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인산화죠. 키네이스의 역할. 그래서 인산화인데 여기가 CTD. 우리가 폴리머레이스 2의 C 말단 CTD야 CTD. C 말단. 그래서 요 CTD의 인산화. 자, 그래서 인산화를 시켜줌으로써 개시나 신장 또는
여러 가지 5-캡이라든지 스플라이싱 인자들이 불러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신호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이 아마 배웠기 때문에 요 순서하고 특히 주로 나오는 게 D, 그 다음에 H.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TF2D, TF2H. 요 두 가지 역할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뭐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배웠더라고 보니까. 나머지는 뭐 심장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심장을 한다, 전사를 한다, 뭐 이 정도만 배웠더라고. 심장에 관련된 다른 뭐 여러 가지 인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배웠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밑에 내가 이거 해준 거는 이제 심장 할 때 우리가 심장을 할 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캐핑이라든지 스플라이싱이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산화에 의해서 캐핑 요소들이 모여지고 스플라이싱 인자들이 모여지면서 전사와 함께 5-캐핑이나 스플라이싱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뭐 활성 전사인자 앞에 했던 것들이죠. 여기 인핸서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우리가 원거리 조절 부위 또는 우리가 이제 인핸서라고 하는 부위, 이쪽에 활성인자 단백질이 특수 전사인자죠, 그죠? 이런 애들이 결합해서 루핑이 일어나면서 가운데 매개자를 통해서 위에 있는 활성인자 단백질들의 정보가 RNA 중합 요소로 전달해 주는 게 매개자의 첫 번째 역할. 그리고 전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전사 개시 복합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사가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거죠, 그죠? 이게 밑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이상해. 이게 사일런스가 아니고 이게 인슐레이터거든, 그죠?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여기 격리자를 영어로 인슐레이터라고 하거든, 이때. 근데 이게 너희들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에 나온 건데 사일런스의 위치라고 해놨더라고. 근데 이 사일런스하고 조금은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요 격리자가 원래는 인슐레이터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요 격리자의 역할이 우리가 여기 인핸서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활성 인자들이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거리 조절 요소에 붙어있던 활성 인자들이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요 격리자들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격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전사 후 가공에서는 이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거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인트론 제거할 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이게 인트론이야, 인트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트론의 O' 쪽에 GU 서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3- 말단의 AG 서열 외우셔야 되고 바운드 브랜치 사이트. 여기서 A가 들어가는 브랜치 사이트. 여기 A가 뒤쪽에 보면은 피리미딘이죠. 피리미딘 연기가 수십 개가 쫙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앞에 오는 첫 번째 A가 바로 브랜치 사이트가 되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라지잖아. 얘들 여기가 먼저 잘라지잖아. 여기 O' 쪽이 먼저 잘라지고 요게 요렇게 올가미 형태로 와서 어디에 결합해? 여기 있는 A 자리에 결합하는 거야. 루핑이 되면. 알겠어요? 여기가 요렇게 잘라져서 올가미 형태가 되어서 여기하고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좁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 있는 액션하고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까이 하면서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올가미처럼 이렇게 좁혀지면서 얘가 올가미처럼 튀어와서 여기가 잘라지는 거지. 저쪽하고 얘가 결합하면서 마지막에 인트론의 3- 말단이 잘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자, 그래서 그거 여기 꼭 특정 염기서열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외울 게 좀 많아, 여기서 외울 게.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는 알죠? 오다시하고 스플라이싱이 전사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너희들이 오다시 캐핑이나 또는 이런 건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혹시 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웠니? 오다시캡이 오다시캡이 생긴다 이렇게 배우지 오다시캡이 만들어지는 순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응?
메틀리 묶고 이런 건 내가 예전에 알려줬잖아 이게 그죠? 몇 번 뭐 이 7번 위치에 연기의 7번 위치에 메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예전에 해줬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붙여놓은 거고 이때. 그 다음에 폴리아데닐화 이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데 요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워줘. 요거 마지막에 AAU, AAA 서열 이게 폴리아데닐 서열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딱 나타나면 이제 종결이 되는 서열이야. 종결 서열이거든. 이게 전사 종결 서열인데 그래서 요 부위가 되면 전사 종결 신호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사가 마무리되고 폴리 에이테일이 뒤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들 내가 뒤에 붙여놓은 건데 기출 문제들 보니까 대부분 진핵생물의 전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인자들의 역할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어렵진 않고 우리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고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 연습으로 여기 봐봐. 이거 OX 문제인데 기출된 거거든. 여기 봐봐. 처음에 1XF의 전사와 번역은 세포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프로모터가 있는 한 가닥의 주형 가닥만이 전사 주형 가닥으로 이용이 된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응? 맞잖아. 맞나? 왜냐하면 이건 이 문제야. 복제는 두 가닥이 모두 다 주형 가닥으로 사용되지만 전사는 DNA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 주형으로 사용되잖아.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쪽 가닥을 전사 주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가닥을 전사 주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사할 때는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 주형 가닥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야 이때. 프로모터가 윗가닥에 있으면 윗가닥이 전사 주형 가닥이 되는 거고 저번에 있잖아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35의 방향에 따라서 위쪽이 전사 주형 가닥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전사 주형 가닥이 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전사를 할 때는 둘 중에 한 가닥만 주형 가닥으로 사용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RNA 중화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냐? 아니죠, 그죠? RNA 중화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는 GNXF의 프로모터는 RNA 중화효소와 친화성이 낮아 전사임자가 요구된다. 맞아? 맞죠, 그죠? 그 다음 GNXF는 1차 전사 후에 mRNA 내부의 인톤을 제거하는 RNA 스플라이싱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 맞죠? 마지막 1XF에서 로우 의존성 전사 종결은 GC가 많은 역반복 서열의 헤어핀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난다. 맞아? 근데 아니죠. 틀렸지? 맞긴 하죠. 아니지. 이건 로우 의존성이 아니라 로우 비의존성입니다. 헤어핀도 만들어지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 말 자체가 틀려. 로우 의존성이 아니라 로우 비의존성이라고. GC 결합에 의해서 헤어핀을 만드는 건 로우 비의존성. 근데 로우 의존성도 헤어핀은 만들어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PPT. 근데 일반적으로 로우 의존성은 로우가 이렇게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퉁튕겨내서 종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거는 틀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왜냐하면 전사의 종결이 일어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헤어핀 구조가 전사의 종결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로우 단백질이 전사를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하고 아래 말이 안 맞습니다. 이때. 자, 나머지 뒤에 문제들 내가 좀 더 만들어 놨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니고 얼마 전에 내가 올려줬었죠. 그죠? 언제? 자, 오늘 할 번역과 나머지 1XF의 전사 조절. 첫 페이지는 뭐 별거 없고, 첫 페이지는 뭐 우리가 원래는 번역을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적게 하냐, 이것도 번역이 조절이 되는 거지. 요거, 리보솜의 구조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요거 외워라. 알겠어? 70S 리보솜에서 50S는 딱 두 개야. OS하고 23S.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양쪽의 공통점이 둘 다 OS는 다 들어가. 알겠죠? 큰 단위체의 OS는 다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는 23S고 여기 5.8S 하나가 더 추가된 거거든. 여기도 20단위에 28S 하나가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소단위체는 마찬가지 위에 내가 아까 10단위를 그랬잖아. 원액은 16S RNA 밑에 진행은 18S RNA 요거 기억을 꼭 하시고 야, 이 중에서 나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즉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원액은 23S RNA이고 진액은 28S RNA죠. 그죠? 여기 나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리보자임의 역할을 해주는 즉 효소 역할을 해주는 RNA 부위였잖아요. 그죠? 기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tRNA 구조에서 마지막에 3' 말단에 5'부터 읽을 때 CCA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 3' 말단에 CCA 5'부터 항상 읽어야 돼. CCA라고 하는 공통적인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줄가 써놓은 건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말단에 안티코돈과 상호하는 코돈이 생겨. 여기 코돈이 생기는 건 내가 우리 코돈이 이쪽에 있거든. 코돈은 그리고 저 mRNA가 가지고 있는 게 코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이건 필기를 잘못한 것 같고 여기 3' 말단에 여기 아데닌, 요 아데닌이란 염기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거지, 그죠? 요 안티코돈에 해당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죠, 3' 말단에이지.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아미노아실 tRNA가 충전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3' 말단에 아데닌, 여기 아데닌 있잖아요. 요 아데닌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CCA에서 마지막 아데닌이었잖아. 그 아데닌에 있는 5탄당의 2번 탄소, 3'이죠. 3'의 탄소에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주는 거, 에스테르 결합으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요때 요 결합의 과정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 보여? ATP가 AMP로 바뀌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자, 요거 있잖아. 작년에 하고 저작년에 보면 이건 이제 알짜식을 쓰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너들 맨 처음에 봐봐. 여기서 tRNA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아미노산도 들어갈 때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들어가? 여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 내가 이제 한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미노산이 들어갈 때 여기 봐봐. 아미노산이 들어갈 때 ATP하고 만나서 인산기가 2개 떨어져 나오면서 AMP와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 이렇게 AMP와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 상태에서 tRNA가 들어왔을 때 여기 아미노산에 붙어있던 AMP가 분리되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tRNA와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거야. 원액인제 가지 때. 그래서 이걸 알짜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tRNA와 아미노산 이 ATP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미노아실 tRNA가 되면서 여기서 AMP, PPR 이렇게 이게 알짜식이야. 알짜식. 이게 아미노산과 tRNA의 결합의 알짜식이 여기서 ATP가 AMP로 바뀐다. 이렇게.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이중체 기전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지? 그죠?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뭐 이 정도만 여기서는 기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XFO의 번역 게시인데 우리 여기 보면 원XFO와 진XFO의 번역 게시에서 번역 복합체를 만들 때 차이점이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소단위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소단위체하고 tRNA의 결합이 누가 먼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들아 mRNA하고 리보솜이 결합을 할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mRNA와 리보솜이 결합한 상태에서 tRNA가 들어오는 게 뭐야? 그게 원XFO고 그 다음에 리보솜하고 tRNA가 결합한 상태에서 나중에 mRNA가 들어오는 게 진액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차이가 좀 있다, 그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맨 처음에 이거 EPI 자리 중에서 P 자리에 먼저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맨 처음에
이 결합을 할 때 mRNA하고 리보솜이 결합을 할 때 여기서 결합 번역을 개시할 때는 여기 있는 샤인 달가노 소열이 있죠. 요 샤인 달가노 소열을 인식해서 여기 있는 16S RNA 16S RNA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샤인 달가노 이게 리보솜 결합 자리가 RBP라 그러거든요. 원래 리보솜 바인딩 RBS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인데 이게 원액 생물은 샤인 달가노 소열이야. 그래서 여기 16S rRNA하고 샤인 달가노 소열이 상보적으로 되어서 여기가 딱 결합을 해. 그러면 여기 자리 P 자리에 딱 뭐가 오게 돼 있냐면 AUG가 딱 오게 돼 있어. 맞춰져 있어 그 자체가. 결합을 하면 여기 있는 T 자리에 AUG가 딱 오게끔 맞춰져 있다고 전부 다. 근데 진핵 생물은 어떻게 돼? 진핵 생물은 처음에 리보솜이 mRNA 결합할 때 뭘 보고 결합해? 샤인 달가노 소열 같은 게 없으니까 뭐 5-캡이잖아. 5-캡을 인식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 결합한 상태에서 스캐닝을 통해 뭘 찾아? 포착서열 안에 들어있는 AUG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샤인 달가노 소열 자체가 인식해서 결합을 하고 그러면 AUG라는 게시코드이 딱 P 자리에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 이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스캐닝을 안 한단 말이야 이때. 근데 진핵 생물은 5-캡을 인식해서 결합한 상태에서 스캐닝을 통해서 포착서열 안에 AUG를 찾아내게 되는 거지 이때.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이제 필기된 거 보면 여기 지금 원핵 생물에서 IF2T, IF2를 주로 강조를 했거든. 우리가 여기 원핵에서 IF2하고 진핵에서 EIF2죠, 그죠? GTP 복합체와 함께 tRNA를 데리고 오는 애가 바로 원핵 생물에서는 IF2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놈이 정확하게 P 자리에 결합을 시킵니다. 원래는 맨 처음에는 여기 이 자리에 IF3가 먼저 들어오거든. 그 다음 A 자리에 IF1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 다른데 P 자리를 여기 요 자리를 꼭 정확하게 비워놓고 나머지 자리에 못 들어오도록 IF3가 먼저 결합, 여기 IF1이 결합. 그럼 이제 tRNA 들어올 자리 여기밖에 없잖아요. IF2가 GTP를 이용해서 tRNA를 정확하게 P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근데 나머지 인자들을 게시 인자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볼 때 중요한 거는 IF2 요놈이 tRNA. 근데 여기 때 IF2가 무조건 호르밀 메티오닌을 항상 가지고 들어오잖아. 마치 맨 첫 번째는 IF2가 항상 호르밀 메사이오닌을 무조건 맨 처음에 P 자리로 항상 데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 이때.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요게 이제 너희들 샤인 달가노 서열이 이제 쭉 공통 서열을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데 얘들아 이거 샤인 달가노 서열을 선생님이 외울 때 GGA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어? 네. 그럼 그렇게 외워라 알겠죠? 이게 원래 합의된 서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너희들 학교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외워야 돼. GGA 그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고 요거의 상보적인 연기가 이제 16S rRNA가 갖고 있다는 얘기지. 보통 여기 있는 우리 원래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DNA를 갖고 와서 한 건데 플러스 1로부터 이렇게 해서 보통 한 8, 마이너스 8자리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거든. 마이너스 8자리에 주로 샤인 달가노 서열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ATG, 이게 AUG죠. 원래는 전사가 되면.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너희들이 뭐 여기 보면은 뭐 GUG 이런 애들도 사용한다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밑에 여기 참고해 보면은 83%는 AUG인데 나머지는 GUG, 나머지는 UUG 이런 걸 게시코드로 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AUG를 사용하지만 GUG나 이런 애들을 사용했을 때 우불 효과 혹시 학교에서 우불 효과를 언급하셨나? 네. 하시긴 했는데 네, 우물 하고는 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소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불 효과에 의해서 결합할 수는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효율성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번역의 수준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불 효과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더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이 여기 써 있죠.
대량으로 필요한 단백질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AUG 말고 다른 게시코드를 사용해서 번역의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적절한 양을 유지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항상 봐봐. 이게 중요한 거는 AUG를 사용하든 GUG를 사용하든 UUG를 사용하든 무조건 이때 항상 IF2는 뭘 데리고 와? 무조건 포르밀 메사이오닌을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GUG 하면은 다른 걸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이 IF2는 무조건 포르밀 메사이오닌을 항상 데려오기 때문에 이 번역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신전 자체는 뭐 알고 있죠. 그죠? 맨 처음에 P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A 자리에 들어와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 A 자리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처음에 결합돼 있다가 요 결합이 끊어지고 얘하고 얘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지? 여기서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23S RNA 이런 애들 28S RNA 옆에 써 있잖아. 네가 써놨잖아 이거. 그죠? 이게 뭐냐면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효소의 역할을 하는 RNA의 성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때 가지고 들어올 때도 GTP를 이용하지만 여기서 전위 얘가 코던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GTP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tRNA 가지고 들어올 때도 GTP 쓰고 옆으로 이동할 때도 GTP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P 자리는 E 자리로 가고 그 다음 A 자리에 있던 게 다시 P 자리로 와서 또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신장이나 이런 건 별다른 인자와 관계없이 그냥 배웠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종결 7페이지에 여기서 RF라고 하는 게 릴리스 팩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결 코돈이 오면 종결 코돈에서 종결이 되는 이유는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릴리스 팩터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지. 이때 릴리스 팩터가 들어오면서 분리시켜줄 때 여기 있는 이제 아까 전에 요 결합이 P자리 여기 붙어 있었잖아. 이것도 가수분해를 시켜서 떨어뜨려내게 하는 거죠. 이때. 이게 번역의 종결이에요. 이게 종결도 자세하게 안 배웠더라고. 대충 그냥 이렇게 배웠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 원핵 생물은 오페론의 형태잖아. 그지? 이 mRNA 하나에도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샤인 달가로 서열도 여러 군데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게시코돈도 여러 군데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의 다른 단백질들이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번역의 특징이에요. 이게 폴리시스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의 번역 게시 복합체. 자, 진핵 생물이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진핵 생물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진핵 생물은 리보솜하고 tRNA에 일어나는 현상 따로 있고 그 다음 이쪽에 mRNA에서 벌어지는 일이 따로 존재를 해. 따로.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소단위체에 여기서 EIF3 여기 똑같아. 여기 결합해서 다른 자리 못 들어오게 하거든. 그 다음 여기 있는 P자리에 똑같아. EIF2 얘가 마찬가지 GTP 복합체를 이용해서 얘가 tRNA를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와. 여기서. 그래서 원핵 생물과 다르게 일단은 리보솜과 tRNA 복합체를 먼저 만들거든. 그 다음 여기에 EIF5 이런 애들도 막 붙어 여기에. 알겠어? 이게 보통 EIF1도 붙고 이런 식으로 막 붙거든 여기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요 복합체가 43S 복합체야. 알겠어요? 43S 복합체, PIC라고 하죠. Pre-Initiation Complex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mRNA 쪽에서는 여기가 오프라인 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EIF4라고 하는 복합체들이 되게 많아. EIF4 패밀리죠. 패밀리 때. 이 오프라인을 인식해서 결합하는 애가 EIF4E EIF4E 얘가 5-K 얘는 졸지 말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결합하는 애가 누구냐면 EIF4G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나중에 저 mRNA 오면 이렇게 고리 형태에서 저쪽에 있는 바인딩 프로테인하고 결합했잖아. 그치? 폴리 바인딩 프로테인하고 결합하는 자리에 가고 있었잖아. 이때. 그 다음에 포A 이런 애들 EIF4A가 여기서 이제 스캐닝 할 때 혹시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는 이런 헤어핀 구조를 하는 이게 헬리케이스예요. 헬리케이스 안 배운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따로따로 일어나. 이쪽에 벌어지는 일,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 일어나고 동시에 이거 일어난 다음에 이 둘이가 합쳐지면 뭐가 돼? 이게 48S 복합점. 알겠어요? 48S.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60S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60S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여기는 EIF2 GTP가 가수분해 되면서 위에 있는 대단위체들이 다 결합을 하게 된다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보면 EIF3를 되게 중요하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EIF3 이렇게 보면 EIF3가 하는 역할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 43S 복합체를 만들 때도 되게 중요한데 얘네 둘이 결합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결합할 때 EIF3가 이걸 데리고 가서 쟤한테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EIF3가 저기 있는 EIF4G 얘네들의 EIF3가 저기 있는 EIF4G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mRNA, 이쪽에 mRNA 쪽으로 결합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스캐폴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여기서 이제 스캐폴드는 보통 EIF4, 그 다음에 EIF3 이런 두 가지를 주로 스캐폴드 역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자들을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인자들의 역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48S가 되면 저렇게 루핑이 되면서 이 고리화되잖아. 그러면 고리화가 되면 뭐가 유리해져? 나중에 리보솜이 번역을 끝내고 나서 다시 또 5-캡으로부터 번역을 또 시작하기 쉽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폴리 리보솜, 폴리 리보솜을 형성하기 좀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작서열. 근데 포작서열을 배울 때 GCC, ACC 다음에 ATG가 나온다고 배웠어? 네. 이렇게 배웠다고? 매운 GCC, ACC 다음에 ATG. 이게 원래 포작서열은 거기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AUG지 이게 원래는 여기 보면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1, 2, 3. 그러니까 여기가 ACC가 와도 되고 GCC가 와도 되거든. 여기서 뭐는 이제 가냐? 이때. 그래서 여기가 퓨린 연기가 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가 G가 와야 돼. 이렇게 G.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AUG를 주로 게시코드로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GCC나 ACC 그래 어차피 여기 앞에 요 앞에 세 개만 그냥 ACC 또는 GCC 오면 돼. ACC나 GCC 오고 그 다음 여기 있잖아 AUG 뒤에 여기 뭐가 여기 G가 와야 돼. 여기 마지막에 G 마이너스 플러스 4번짜리 여기가 또 G가 와야 돼. 알겠어요? 여기가 염기가 여기가 퓨린 염기 A나 G가 오고 그 다음 여기는 CC가 주로 많이 오긴 하는데 여기는 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 AUG 온 다음에 여기 마지막 플러스 4번 자리에 G 이렇게 오는 걸 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원핵생물은 아까 전에 봤지만 먼저 mRNA와 리보솜의 복합체가 형성된 다음에 tRNA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먼저 리보솜하고 t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mRNA하고 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요 순서의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처음부터 아예 샤인과 리보솜이 결합되면 아예 P 자리에 AUG가 만들어 와 있고 여기는 처음에는 5-캡을 위해서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스캐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AUG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네. 너희도 선생님도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가 ACC잖아. 그리고 여기가 AUG가 여기 G가 들어와야 되거든. 요게 고작서열이야. 요 점선이. 그러니까 아까 CA 여기 GCC, ACC 이게 아니야 원래 고작서열이. 요게 고작서열이거든. 여기 이게 알잖아. 여기가 G나 A가 들어오고 CC 그 다음에 AUG 다음에 마지막에 G 요게 고작서열이야. 이게 고작서열. 요 안에 들어있는 AUG를 이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넘기게 계속 똑같은 거야 전부 다. 아 이거 그 뭐지? 그냥 그 이렇게 확인하는 그 표 있잖아요. 그걸 읽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냥 그대로 쓴 거 같은데요. 그렇지. 그 뒤에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나? 되게 그러니까 GCC하고 ACC 둘 중에 하나가 AUG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전부 다 똑같은 거. 이것도 번역 게시인자가 먼저 복합체를 형성하고 tRNA가 들어온 다음에 번역을 시작한다. 이게 원핵생물이고 똑같은 그림을. 그 다음 밑에는 진핵생물은 리보솜하고 tRNA가 먼저 결합한 상태에서 나중에 mRNA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스캐닝을 통해서 고작서열의 AUG를 확인한다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번역의 과정도 뭐 똑같고. 이거 알지? N에서 C 방향이야, C에서 N 방향이야. N에서 C 방향이죠. 항상 C 말단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거 항상. 반줄임자 뭐 번역 종결하는 거 똑같고 진행생물도. 요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막 방출인자가 맨 처음에 여기 T 자리에 있던 여기 요거 가수분해 하는 거 가수분해 시켜서 여기 tRNA와 폴리펩타이드를 분리시킬 때 번역 요 방출인자가 이것도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너희 저런 건 안 배웠더라고. 저 리보솜 재활용인자 이런 건 안 배웠던 것 같고. 폴리솜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죠? 폴리솜이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요거 특히 요거 원핵생물의 폴리솜 가지고 방향 많이 물어보지.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금 봐봐. 여기가 몇 프라임인데? 요게 mRNA에서 요게 여기 5프라임이잖아. 번역은 항상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이 방향. 왜냐면 얘가 번역을 이게 이렇게 이게 전사죠 전사. 잘못했다. 잘못. 이건 3프라임입니다. 3프라임에서 5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전사기 때문에 이게 주형 DNA 가닥이야. 전사는 주형 가닥의 입장에서는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전사를 당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화 교소가 만들어질 때 이게 mRNA잖아. 그럼 이게 mRNA 여기가 몇 프라임인데? 그렇죠. 5프라임, 3프라임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번역을 얘가 번역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많이 이동하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의 길이가 가장 기네. 5프라임이고 3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왔더라고 보니까. 전사가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IRES인데 요 IRES를 어디까지 내가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봐봐. 이게 내부 리보솜 진입 부위라고 하는 거거든. IRES 이게 교과서에 있나 근데? IRES가? 교과서에 없나? 있나 이거? 응?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RES가 번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진핵생물의 번역은 5-캡 디펜던트 5-캡을 이용해서 주로 번역을 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 5-캡 없이 이게 5-캡 이게 디펜던트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5-캡 없이도 인디펜던트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 기작을 IRES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내부 서열 중에서
리보솜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부착할 수 있는 mRNA 일부 서열이 있어. 알겠어요? 여기 보면 뭐 여기 막 2차원 구조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 서열들이 있거든. 이 서열들이 리보솜이 결합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를 만들어줘. 그래서 5-캡 없이도 이 부위를 직접 인식해서 mRNA의 중간부에 들어와서 번역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때 이걸 IRES라고 얘기를 해줘 있대. 근데 이 IRES는 여기 써다시피 소아마비의 바이러스에서 맨 처음에 발견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다가 만약에 자신의 DNA나 RNA를 집어넣었을 때 RNA 바이러스가 RNA를 집어넣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게끔 하냐는 뜻인데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5-캡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진핵 생물의 번역 시스템을 통해서 번역이 안 되는데 이때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EIF 포지를 잘라버려요. 그럼 EIF 포지를 잘라버리면 우리 진핵 생물, 즉 우리 숙주죠. 숙주는 번역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거 일부를 이제 뭐 자신의 몸에 붙이게 되거든, 이때. 그러면서 자신의 내부에 뭘 갖고 있냐면 IRES 내부 서열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리보솜을 강제적으로 자신의 내부 이 mRNA 부위에 강제 착륙을 시키는 거일 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숙주의 번역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한다는 얘기거든. 이때 요걸 이제 IRE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때 여기 붙여놓은 걸 보면 뭐냐면 이거는 여기는 이걸 잘라가지고 바이러스가 붙여. 그럼 뭐 EIF3하고 상호작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EIF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뭔 뜻이냐면 리보솜을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IRES 부위에 강제적으로 리보솜을 착륙을 시킨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작하게끔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 IRES가 이렇게 바이러스에서 처음 발견이 된 거거든. 근데 이게 바이러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 진핵 생물에도 IRES를 가지고 있거든. 이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IRES를 갖는 게 우리 몸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캡 디펜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 뭐 저산소, 세포 자살, 멸종력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5-캡의 이 단백질 합성을 막아버려. 이때 어떻게 하냐면 IF2 인산화를 해버린다고. IF2 인산화를 해버리면 캡 디펜던트가 안 된다고 이때. 근데 만약 생각해봐. 이때 번역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비상으로 돌아가야 될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세포 사멸을 해야 돼. 그럼 세포 사멸을 해야 되는데 사멸에 대한 유전자는 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비상용으로 발현돼야 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애들은 IRES 서열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면 IRES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이렇게 IRES 서열을 이용해서 캡 인디펜던트의 번역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밑에 예시로 이제 VEGF라고 해서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 이것도 위급한 상황이 되거든. 그러면 어떤 세포들은 산소의 공급을 더 받기 위해서 주변의 혈관을 더 늘려. 그러면 혈관을 늘리는 유전자는 어쨌든 위급 상황에서도 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애들이 주로 IRES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비상 상황에서도 혈관을 형성하게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유전자들은 IRES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내 개념보다는 이걸 이제 어디다가 활용하느냐. 요게 내가 되게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 IRES 가지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넘겨. 이게 너희들 선생님이 이제 IRES 활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mRNA 하나에는 하나의 유전자밖에 없잖아. 원래는 진핵생물은 모노시스트론이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앞에는 5-캡에 의한 유전자를 하나 넣고 뒤쪽에다가 IRES하고 두 번째 목적 유전자, 이거 목적 유전자라는 뜻이거든. 요거를 같이 이리적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요 앞에는 5-캡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뒤쪽에는 IRES에 의해서 또 뒤쪽 유전자가 번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의 mRNA에서도 여러 유전자를 번역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노시스트론 말고 폴리시스트론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 밑에 이거 봐봐, 요거. 어디다 주로 활용할까라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넣은 유전자가 잘 들어가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한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번역이 되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IRES에다가 형광 유전자를 붙여버리는 거야, 형광 유전자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5-캡에 의해서 내가 적은 유전자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뒤에 또 하나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둘이가 잘 들어갔다면 얘가 발현될 때 얘도 같이 발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요 유전자를 제대로 삽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때 그럼 요 두 개를 삽입했으니까 요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차피 이 유전자도 발현될 거니까 형광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리에 들어가서 번역이 됐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런 걸 할 때 목적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뒤에다가 이걸 같이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형광이 발현됨으로써 이 유전자도 간접적으로 발현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럴 때 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클 RNA 있잖아. 서클 RNA. 요 서클 RNA는 이 서클 RNA가 왜 생기는지는 배웠냐? 안 배웠잖아 이거. 벡터. 서클 RNA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역스플라이싱 때문이거든. 뭐 안 배웠어? 우리가 봐봐. 원래 스플라이싱은 뭐를 올가미로 만들어? 인트론을 올가미로 만들어서 툭 떼내잖아. 근데 내가 역스플라이싱이라고 했잖아. 뭐를 올가미로 만들어? 엑선을 올가미로 툭 떨어뜨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서클 RNA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바로 지금 내가 이게 역스플라이싱으로 인해서 서클 RNA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 5-캡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거기 보다시피 IRS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목적 유전자. GO1, GO2라고 하는 게 목적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 리보솜이 IRES에 들어와서 이 목적 유전자를 번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요 앞에 있는 엑선 1하고 엑선 2는 발현이 돼, 안 돼? 여기 엑선 1, 엑선 2 이거 발현이 돼, 안 돼? 발현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절대로 5-캡이 없잖아. 못 들어오니까 IRES에 리보솜이 직접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번역하고 번역이 끝나면 종결 코돈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2, 2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 유전자만 발현되게 됩니다, 이때. 이 원형 RNA가 왜 생기는지는 아마 문제 안 나올 거야. 어려워 되게. 한두 가지 원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발현의 조절을 볼게요.
자, 봅시다. 원핵생물의 발현 조절. 이번에는 프린트가 대충 양성과 음성이냐, 유도냐, 억제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준 것 같더라고.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 전사를 하고 말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작의 어떤 큰 개념 위주로 아마 문제를 내줄 것 같은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어떤 물질 자체가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음성 피드백 조절도 있지만 요렇게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 작용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소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ATP가 나중에 PFK1에 대한 억제자로 작용한다라든지, 그죠? 그런 음성 피드백이 있었고, 말고 우리는 이제 요거 지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전체 기작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원핵생물은 이렇게 오페론을 가지고 있지, 그죠? 하나의 mRNA 속에는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폴리시스트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꺼번에 여러 유전자의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페론 기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봐봐. 이 앞에서 전사에 관련된 억제자나 활성자를 만드는 걸 우리가 조절 유전자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동 유전자가 있잖아.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목적 유전자가 존재를 하잖아, 이때.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기준이 뭐가 돼?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기준은? 제한인지. 여기서 전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조절 유전자 또는 이 전사를 담당하는 애가 억제자가 만들어지냐 활성자가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억제자가 만들어져,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억제자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음성이 되거든, 음성. 그래서 억제자가 만들어지면 음성이야, 음성. 자, 그러면 여기서 억제자가 만들어진 게 여기 음성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얘도 음성이고, 네, 어째성 억제성이잖아, 어? 양성 음성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양성음성 맞네. 양성 음성에서 양성과 음성의 차이점은 억제자냐 활성자냐 이 두 가지 차이거든. 억제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 이걸 음성이라고 표현해, 음성.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땅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자, 저땅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는 원래 우리가 저번에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유도자가 락토스가 아니고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알로락토스잖아. 거기 프린트에 선생님도 정확하게 써놨더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땅 오페론이지만 저땅이 유도자가 아니라 알로락토스가 유도자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저땅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걸 이성질화를 통해서 알로락토스로 바꾸면 더 많은 저땅을 세포 안으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땅이 들어오면 이걸 알로락토스로 바꾸게 되거든, 이때. 근데 이때 봐봐. 이때 저땅 오페론은 이 억제자가 활성 상태야, 비활성 상태야? 여기가 활성 상태잖아. 네. 활성 상태잖아. 그래서 여기 억제자가 여기 있는 작동 유전자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봐봐. 원래는 요 저땅 오페론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오프 상태야, 온 상태야, 기본적으로. 어?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저땅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건 기본 상태라고 하는 건 유도자가 이런 게 없을 때 온이야, 오프 상태야. 연결이 안. 오프 상태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사가 안 돼야지. 적당히 없는데 전사되면 안 되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야. 알겠어? 그리고 억제자가 활성 상태거든. 그런 다음에 적당히, 정확하게 말하면 알로락토스가 억제자와 결합하면 억제자가 활성이 되냐, 불활성화되냐? 불활성. 불활성화되냐? 이 불활성화됨으로써 결국에는 적당히 이거를 온시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도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유도자가 여기 있는 억제자를 불활성화시켜서 기본이 오픈데 이거를 온시켜 주니까 이걸 음성 유도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음성 유도성은 기본 전사 상태가 오프 상태야. 알겠어? 기본 전사는 오프 상태에서 억제자가 활성 상태여야 돼. 그리고 이때 유도자가 억제자를 불활성화시켜서 전사를 유도한다. 이 물질 있잖아. 이 물질 우리가 적당이나 또는 트립토판이 전사를 유도하냐 전사를 억제하냐 이거야 이때. 그 다음에 여기가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자 트립토판이 이렇게 있잖아. 트립토판 오페론은 여기는 억제자가 활성 상태야 불활성 상태야? 활성. 불활성이야 불활성. 그래서 자 기본 상태는 전사가 온 상태야 오프 상태야? 온 상태죠. 왜냐면 이게 불활성화돼 있죠. 억제자가 결합을 못할 때니까 작동 유전자에. 그래서 온 상태라고 온 상태. 근데 얘가 나타나면 트립토판이 억제자에 결합을 하거든. 그럼 얘가 뭐가 돼? 활성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결국엔 얘가 오프를 시켜준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이제 모조 억제자가 돼.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오히려 전사를 억제시켰기 때문에 음성 억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프린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이번에는 활성자거든. 활성자. 자 이번에는 억제자 말고 이 전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활성자에 의해서 전사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면 이걸 양성이라고 해요. 양성.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활성자 말고 여기에 결합하는 물질이 보조 활성자. 그럼 이게 활성자니까 결국에는 얘가 전사를 온시켜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양성 유도성이라고 해.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결합하는 물질이 보조 억제자야. 그럼 여기 있는 전사를 오프시켜주잖아. 이걸 양성 억제성이다. 너희들 맨 마지막에 프린트에 보면은 이 네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이때 여기서. 그러면 음성 유도성은 주로 적당 오페론, 그 다음에 음성 억제성은 주로 트립토판 오페론이고 양성 유도성도 적당 오페론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때 양성 유도성에서 활성자의 역할을 하는 게 CRP야, CRP. 너희들 교과 과정에 CRP.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캡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캡이 CRP와 같은 거야, 같은 물질이야. 알겠어요? 근데 너희들 교과 과정이나 너희들 선생님은 이걸 CRP. 얘는 이 물질의 본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 물질이 결합하는 자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인데, 아까 뭐 특수전사인자를 활성보조적, 활성전사인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CRP라고 하는 게 활성자고, 보조 활성자가 CAMP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전사가 이루어지려면 적당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단 요게 일단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요게 일어나려면 뭐가 없어야 돼? 포도당이 없어야지. 그럼 포도당이 없을 때 양성 유도성과 적당히 존재할 때 음성 유도성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저당 어폐료는 양성 조절과 음성 조절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어나면서 이것도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야만 전사가 가능해.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양성 억제성은 별다른 예시가 많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별다른 예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 뭐 어떤 예시를 혹시 예시를 들어봤냐? 안 들어봤지, 그죠? 이것도 무슨 오페론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뭐 똑같아요. 자, 이건 활성자에다가 보조 억제자가 결합을 해서 전사를 억제한다. 일단 기본은 이게 중요하지. 활성자가 먼저 관여하느냐, 억제자가 먼저 관여하느냐. 요 시스템에 따라서 음성과 양성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유도자들, 요 유도자들에 의해서 전사가 일어나면 이게 결국 유도성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보조 억제자가 전사를 억제하면 이게 억제성이 된다, 이때 억제성. 그래서 원래는 이 적당 오페론에서 전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당만 존재하고 포도당이 있을 때, 포도당이 없을 때에만 결국 전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도당도 있고 적당도 있으면은 전사가 안 되지. 왜 안 돼? 그럼 양성 유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되냐 안 되냐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나머지는 뭐 그거 이제 요 전체에 있는 기작들을 내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거야. 아마 여기서 저 전사되는 물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외운 적이 있나? 딥토판 오페론에 있고 딥토 오페론 어차피 안 외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저당 오페론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유전자에 발현되는 뭐 이런 것들. 이름 그 효소 이름. 효소 이름 배운 적 있어? 여기 있네. 외워라 이거. 이것도 한번 기출 냈더라 여기 보니까. 외우세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외우시고 세 가지 요소 이때 유도자 알로락토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뭐 어렵지 않아서 이번에는 양성 조절해서 CRP가 CAMP하고 결합해야만 활성화되면서 활성자. 여기 내 밑에 표 만들어 놨으니까 표 읽어보시면 돼. 네 가지 조건에 따른 발현의 결과. 그러니까 봐봐. 포도당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불활성, CRP가. 왜냐면 사이클릭 AMP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활성이고. 그죠? 적당히 없으면 억제자가 발성이라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포도당은 없고 적당히 있을 때. 그래서 CRP도 활성, 억제자는 불활성 이렇게 돼야만 저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죠. 이 결국은 이거잖아. 분해 요소를 만들 것이냐 합성 요소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이때. 왜냐면 분해 요소는 있을 때 만들어야 되고 합성 요소는 없을 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화와 이화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화 요소를 만들 거냐 동화 요소를 만들 거냐 그거의 차이 때문에 결국엔 유도성과 억제성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 이제 너희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죠? 맨 처음에 가 같은 경우는 여기 억제 단백질이 활성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유도자가 와서 떨어뜨려내는 거지. 그래서 전사가 가능하니까 음성 유도성이고. 요거는 어디 지금 요건 억제 단백질이니까 일단 음성인데 지금 온 상태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 억제자가 결합해서 작동 유전자에 결합함으로써 오프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게 음성 억제성, 요거는 이제 양성 유도성, 요거는 양성 억제성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때. 자, 나머지는 뭐 밑에 적어놓은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다른 것들을 외우면 되잖아, 그죠? 이 문제 혹시 본 적 있죠, 그죠? 내가 예전에 번역 프린트에도 몇 개 집어넣었잖아. 이 문제. 여기서 번역할 때 뭐가 결실되고 뭐가 뭐 투입되고 해서 이게 어떤 Y라는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뭐 Z라는 폴리펩타이드 이거 알지, 그지? 이런 문제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든. 이거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란 말이야. 이거. 코드 표시하는 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코드 표시하는 문제. 코드 표시가. 약간
고도표를 주는 문제가 그래 이게 그 문제잖아. 코돈표 주는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럼 이 문제는 옆에 있는 이 코돈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 이게 매년마다 나오거든 지금 문제가.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 보충 문제 올린 프린트 있죠. 거기 보시면 이 문제만 내가 따로 쫙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로 쫙 뽑아놨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풀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야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무슨 뭐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노가다를 해야 돼. 내가 이 중에 뭐를 빼고 뭐를 집어넣고를 해서 이거를 한 다시 밀든 당기든 해서 원하는 폴리페타이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거. 그래서 요거를 너희들이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건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요번에 중간고사에서 이 문제 나오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될 거야 이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걸리긴 해 이런 문제를. 아, 이거는 개개인의 좀 능력들이 필요한 문제라서 다른 거야 뭐 외우면 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안 그래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 문제를 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중요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때까지 낸 문제. 이거 왜 지금? 아니 지난주에 받았어요. 아 지난주에 받았어? 네. 그래. 그렇지. 근데 거기 4번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제 정도의 난이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었지? 8번 문제인가? 그거는 선생님이 혼자서 만들어 놓고 좀 좋다고 생각했던 문제였다. 야 이거 예전에 내가 올렸던 문제네 이 문제는 7번 문제. 다 기출 냈던 거라서 맞아요. 이 선생님이 만든 문제. 그렇지. 그랬지. 이거 소술력 4번. 뭐라고 써있네. 이 정도의 난이도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런 난이도는, 요거보다가 조금 더 쉬운, 이게 쉬운 난이도거든, 이거보다. 요런 난이도는 나오겠지. 저런 거 이렇게 쫙 주고, 아까 내가, 저런 난이도는 나오겠지. 저 문제 냈을 때가 2명 맞췄었대요. 2명 두 명. 맞췄었대요. 근거에서.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먼저 시간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문제들을 다 풀고 내가 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앞에 문제에서 이 시간 확보 못하면 이거 아마 손도 못 대고 아마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많아.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거든요. 킬러 문항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비킬러를 얼마나 빨리 풀고 이거를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거야. 아마.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그래 부족할 거야. 쌤도 시간을 다 못 풀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내시는데? 아니야 뭐 원래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못 풀까를 연구해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으로 적게 틀려야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누구나 다 틀린다라고 봤을 때 아니면 거의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 확률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맞추게 되면은 뭐 등급에 대한 게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앞에 걸 다 맞춰야지 대부분. 남들이 맞추는 거 다 맞춰야 된다. 남들이 틀린 걸 맞춰야지 등급이 올라가지. 남들이 맞추는 거 틀리고 남들이 틀리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버리고. 자 뒤에 문제 좀 풀어봐. 시간 좀 남았는데 뒤에 문제 좀 푸세요. 뒤에 문제. 저는 뒤로 나가서 풀게요. 오케이. 너무 공기가 탁해요. 방금 단체가 없어. 여기는 정신이 없대요. 그래, 당연히 장기가 없지. 사본이 없으니까 문제가 그렇지. 야, 이 말이 맞아 틀려. tRNA의 3- 말단에는 CAA가 있다. 맞아 틀려. 요런 맞나 틀리네요. 네? 이 말이 맞나 틀리냐. tRNA의 3- 말단에는 CAA가 있다. 맞나 틀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틀리잖아. CCA잖아. 네. 그러니까 제발 저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CAA가 아니고 CCA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애들 나오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빨리 풀어야 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빨리 풀다 보면 대충 막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다 해버린다고.
이게 신중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 다 틀려버려요. 왜냐 저거 나도 틀렸어. 나도 문제 막판히 풀다가 저거 풀 때 나도 틀렸거든 내가. 어떻게 풀어요?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어떤 거? 2번 문제. 나중에 풀어 맨 마지막에.
그 글리코젠이 가지가 많잖아요. 가지가 많으면 물에 안 녹아요. 가지가 많으면 물에 안 녹는다고? 가지가 많다고 물에 안 녹는 건 아닐 텐데. 왜냐면 어차피 녹말도 안 녹잖아. 녹말도 안 녹고 다 안 녹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안 녹는다고 그냥 성질처럼 있어가지고. 응? 안 녹는다는 성질 그게 써져 있어가지고 가지 때문인가 했어요. 아니 가지 때문은 아닐 것 같아. 나 녹말도 안 녹거든.